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나는 그들과 잘 지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켰었다. 나는 북한 김정은과 사이가 좋았다. 트럼프는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며 김정은도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한국 등 주요 동맹국에 불만을 쏟아내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 해에 걸쳐 만들어진 하나의 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노드그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통을 쳤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한국을 우리를 심하게 이용해온 나라라고 부르며 한국은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벗겨먹는다는 말을 했다고 썼습니다. 두 번째, 국방부 브리핑 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의 대가로 미국이 뭘 챙기는지를 집요하게 따졌다고 했습니다. 해외 주둔 미군은 안보를 지키는 이불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매티스 전 장관의 설명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손해보는 거래라고, 한국이 주한 미군에 대해 1년에 600억 달러, 약 70조 원을 낸다면 괜찮은 거래인 거지라고 반박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실제 트럼프의 집권 초기 속내를 알 수 있는 일화였습니다. 2019년 당시 대한민국 국방 예산은 46조 원이었습니다. 70조 원이면 우리나라가 미국 무기를 사고 한국 군대를 운용하고 군인을 먹이고 재우는 총액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쯤 되면 미국은 동맹인가 강도인가를 의심케 합니다. 2023년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금은 1조 2,896억 원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한국 정부가 나눠내는 돈이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하지만 원래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가 낼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는 1966년 체결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파 5조에 명시된 주한미군 경비 부담 원칙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 모두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부동산을 공짜로 제공하고 그 외 주한미군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모든 돈은 미국이 내기로 한 것입니다. 1990년대 들어서 쌍둥이 적자로 경제 형편이 어려워지자 1991년 미국은 한국과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 원래 미국이 모두 내야 할 주한미군 운영유지비의 일부를 한국에 떠넘겼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면서 주둔비를 받는 나라는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입니다. 일본과 독일은 전후 재건 과정에서 재침을 막기 위해 평화헌법과 군사활동 제한이 가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등 동맹국들과의 국방협력에서 방위비를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범국이 아니라 일본의 침략 전쟁에 강점당한 피해국입니다. 2023년까지 한국이 미국에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은 18조 원에 달합니다. 2차 대전 전범국 처우 규정과 한미소파 협정대로라면 한국은 그 돈을 몽땅 돌려받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차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전체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실제 국방부가 2020회계연도에 미국이 지출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44억 6,420만 달러, 약 5조 2,600억 원으로 책정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에 50억 달러, 약 6조 9천억 원을 요구하면서 말입니다. 말 그대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체를 한국에 떠넘기려는 장사의 기술을 보인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2020회계연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1조 389억 원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에 실제 현금 현물로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추가로 주한미군 주둔의 직간접적 지원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당시 방위비 분담금 9,320억 원을 포함해 3조 3,869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2015 회계연도에 미국이 지출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 27억 달러, 약 3조 1,800억 원을 넘어서는 수치로 이미 한국은 5년 전부터 미국이 지출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육박하는 금액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셈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도 너무 많이 내고 있던 것입니다. 이제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직간접비를 포함해 제대로 쟁점화해 불필요한 내용에 대한 감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한미 간의 방위비 쟁점별 사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전 지원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지난 10차 협상 과정부터 한반도 방위 공약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소요를 반영하여 소위 작전 지원이라는 개념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작전 지원 비용이란 전략자산 전개, 군사훈련 그리고 주한미군 준비태세 재고와 관련된 각종 비용을 말합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에 소용되는 병력자산 수송 및 운용 비용 등이 그 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 차원에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각종 미전략자산, 전략폭격기 비행, 항모전단 파견 등 운용 비용 등도 포함됩니다. 이 같은 작전 지원 성격의 비용 분담 요구는 엄밀히 말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것이 한반도 방위를 위한 비용 지출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패권을 위한 글로벌 군대의 주둔 비용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역의 미군 정비 지원 문제입니다. 현재 F-15, F-16, K-230J 등 다양한 기종의 항공기를 한국 내에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창정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한미군이 아니라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자산을 우리가 낸 분담금 예산을 활용하여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일미군 사령부 소속의 미 항공기나 태평양 사령부 소속인 항공기까지 한국 비용으로 창정비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만 매년 2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일본 내 미군 전투기 정비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각에선 유사시에 한반도에 증원된다는 점이나 한국 업체가 정비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환류되어 좋다는 반론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반도 역의 미군 자산을 우리 예산으로 은근슬쩍 지원하는 관행은 뿌리 뽑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방위비 분담금 취지를 한참 넘어서는 일일 뿐 아니라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기 때문에 분담금 증액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드 배치의 방위비 분담금 사용 문제입니다. 미국은 건설 당시 당초 합의와 다르게 성주에 배치된 사드 기지 운영의 방위비 분담금의 사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탄약고 신축, 도로 건설, 전기 및 상하수도 시설 등 공사비에 4,900만 달러, 약 58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SMA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실제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1년 미국이 성주 사드 레이더에 전력을 제공하는 상업전력시설 설치 공사비로 방위비 분담금 미국 측 보유 미집행연금 약 1,900만 달러, 약 225억 원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미국의 필요에 의해 가져다 놓은 사드를 한국이 부지까지 빌려줬는데 한국의 세금으로 비용까지 되는 것은 한미 소파 위반입니다. 우리 정부는 당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사용할 수 있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타의 다른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뜯어가면서도 여기저기 우리가 모르는 곳에 관행처럼 우리 세금이 쓰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쟁점화되고 있는 세 가지가 모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커져오는 중국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린치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방어는 핑계일 뿐 급부상하는 중국을 막는데 전략적인 거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요충지인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내야 할 부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토지 임대료로만 따져도 우리가 오히려 받아도 더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국력에 따라 비용을 더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분담금의 입장을 상정하는 게 협상관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시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들도 세계 곳곳에 미군을 배치함에 있어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감축 또는 확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미국의 전략무기들을 계속 배치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시 실질적인 공세전력으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할 전투병력은 한국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한국과의 동맹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전범국도 아닌데 전시작전권을 쉽게 이양하지 않는 것도 이런 복합적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로 들어가는 비용도 2.8%로 가장 높습니다. 또한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도 일본보다 2배 이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미국의 여느 국가들보다 매우 높은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에 있어서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해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소파에 근거하여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재반 무상 지원, 토지 무상 공여, 기지 주변 정비, 각종 세금 면제 등만 해도 3조 원, 카투사 병력 지원과 평택 험프리스 기지 건설 비용 부담 등도 10조 원을 넘나드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무기도입 비용만 27.6조 원 244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의 세금이 주한미군에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핵무장의 길로 인도하며 동북아의 핵군비 경쟁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무장이 기정사실화된 듯한 트럼프 측근의 발언으로 한국의 핵개발이 급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과정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 모양새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동아시아 정책 전문가 다니엘 스나이더는 아시아타임즈를 통해 트럼프 발언 이후 한국과 일본의 움직임을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외교 정책 엘리트들의 마음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위험이 다가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사실상 항복하여 중국과 심지어 북한까지 대담하게 만들었다.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거나 일본과 유럽을 대상으로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다. 일본과 다른 동맹국들은 미군이 해외에 주둔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에 막대한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모든 미국 우선주의 움직임은 트럼프의 과거 행동과 현재 선언을 고려할 때 완벽하게 그럴듯하며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책 이반자들은 아베 신조의 모델을 따라 어떻게든 트럼프를 관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아첨하고 보상을 주며 그의 고문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직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가 처음 당선됐을 때처럼 트럼프 없이 국방안보팀과 사전에 좋은 이해를 갖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대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부분적으로 안보 동맹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달려있다고 믿고 일본 내 미군 기지의 중요성을 미국에 압박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의 보좌관인 외교정책 고위 전문가는 사적인 대화에서 그가 일본에서 군대를 철수하려 한다고 해도 전부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며 아마도 30에서 40% 정도만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관리들은 또한 트럼프의 권력 복귀가 그들의 안보가 의존하는 동맹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관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지불 요구에 응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신속하게 철수할 것이라는 깊은 우려도 있다. 이러한 두려움은 트럼프가 최근 타임지와의 연장 인터뷰에서 자신의 두 번째 임기 계획에 대해 한 발언으로 인해 다시 활성화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4만 명의 병력이 있는데 다소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실제 병력 규모 28,500명을 과장하면서 한국군이 나서서 대가를 치르겠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는 단지 조폭처럼 보호금을 갈취하는 행위가 아니라며 왜 우리가 누군가를 보호해야 하나요? 우리는 매우 부유한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회의원 선거 패배 이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교묘하게 논평을 피했다. 그는 동맹 관계의 지속적인 강점에 대해 자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미군에 관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계획은 올해 전 첫 번째 대선 실험에서 설정되었다. 존 볼턴 전 트럼프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한반도에서 미군 자산을 철수하려는 트럼프의 끈질긴 욕망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미국과의 대평화협정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을 북한의 김정은과 자신이 성사시킬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도 함께 제시했다. 볼턴 보좌관은 퇴임 후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어떤 나라에서든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궁극적인 위협이 한국의 경우에는 현실이 될까봐 두려웠다고 썼다. 마크 에스퍼 전 트럼프 국방장관은 트럼프의 군대의 철수를 막기 위해 반복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성공한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에스퍼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미군을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매우 불안해졌다고 썼다. 전 국방장관은 자신과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에게 이를 2차 집권기에서 우선순위로 삼자고 제안한 방법을 설명했다. 에스퍼는 이것이 그를 달래줬다고 썼다. 트럼프는 채셔 고양이 미소를 띠며 좋아, 좋아, 제임이라고 대답했다. 두 번째 행정부의 고위직 후보로 널리 알려진 전 트럼프 국방부 관리 엘브리지 콜비는 인터뷰를 통해 이 게임 계획이 여전히 온전함을 분명히 했다. 콜비는 지난 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이 우선이고 북한은 한국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콜비는 한국은 북한과 싸우고 중국과 싸울 준비가 된 군대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자체 방어에 대해 본질적으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인 사실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시를 잃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계산은 다르다고 말했다. 콜비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을 되풀이해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 옵션을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특히 미국이 더 이상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북한의 엄청난 핵무기 증강에 맞서 안보 조치를 취하기로 우리와 함께 결정하는데 한국에 실행 가능한 방어 우산을 제공하지 않고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제재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자멸적이고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자신의 계획을 이행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답은 이제 워싱턴에 있는 전략 및 국제연구센터 싱크탱크가 발표한 중요한 연구에서 드러난다. 브레이킹 배드, 한국의 핵옵션 이라는 제목으로 전직 국가안보관이자 저명한 한국 전문가인 빅터 차가 집필한 이 연구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한국의 전략 엘리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상세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여론조사에서는 핵옵션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라는 간단한 질문을 던진다. 여론조사는 그것이 미국과의 동맹을 위태롭게 하거나 한국의 국제적인 비난을 초래할 경우 한국인들이 그러한 길을 지지할 것인지 묻지 않는다. 차 교수의 여론조사는 핵무기 보유의 결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3분의 2가 핵무기 보유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주로 잠재적인 국제적 반응과 미국 동맹에 대한 손상 때문이었다. 핵 옵션에 대한 반대는 초당파적이며 보수 엘리트와 진보 엘리트 모두가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에서 엘리트들에게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의 복귀, 즉 미국이 동맹국을 폄하하고 분리, 특히 미군 지상군을 철수하는 정책으로의 복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묻는 질문에는 매우 다른 반응이 나왔다. 그렇다면 비핵 옵션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이제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것보다 자율적인 핵 능력을 2대1 차이로 선호할 것이다. 어쨌든 트럼프가 승리하고 그가 탈동조화를 한다면 엘리트 여론이 핵무기로 가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대중은 이미 그 진영에 있을 것이다. 빅터 차는 그것이 매우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적 논의를 하고 여론을 형성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순간과 역사적 유사점이 있다. 1970년대 초 미국이 한국에서 2개 보병사단 중 1개 사단을 철수하고 베트남전에서 패하자 한국 박정희 정부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비밀 프로그램을 지시한 바 있다. 미국 정보부에 의해 이 사실이 밝혀져 프랑스와 캐나다의 핵기술 판매를 차단하는 등 미국의 강력한 압력으로 프로그램을 중단시켰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일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필자가 인터뷰한 모든 일본 외교 정책 이반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는 생각이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소 단호하게 거부했다. 보수적인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핵 옵션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후 일본 정책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주저하지 않고 거부했다. 그러나 한국이 그런 길로 갈 경우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질문에 그 확신은 약해졌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총리실 보좌관은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일본은 반드시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와 기시다 그리고 일본 민주당의 고문 역할을 맡아온 또 다른 고위 외교 정책 이반자는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나에게 사적인 대화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나라의 역사를 고려하면 이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은 아닐지라도 급진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그가 지적한 대로 전략적인 논리와 기술적인 논리를 모두 갖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일본과 한국 모두 중국, 북한, 러시아로부터 훨씬 더 즉각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더 이상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기술적으로 한국은 정치적으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일본은 이미 핵분열성 물질을 저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H2 및 H3 로켓의 장거리 운반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다. 전직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누가 미국을 이끌고 있는지에 대한 순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몰라도 전범국인 일본이 핵을 갖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일본이 김칫국을 마시자 분석가들은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비용을 대고 한국은 핵으로 북한에 맞서라는 말로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재임 시 북한의 핵 위협은 한국이 알아서 핵무장해서 막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주한미군이 한국인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주둔할 이유도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주한미군은 거꾸로 주둔비를 내든 철수하든 한 가지를 골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